자, 오늘 2012년 5월부터 시작해서요. 한 2년 넘게 진행했네요. 꼴통경제가 100회를 맞았습니다. 제가 이미 이제 공지해 드린 대로 꼴통경제를 이제 종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종방을 잘 하고 저희는 뒤풀이를 거나하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두 분 진행자 모시고 그동안의 소회, 또 에피소드 이런 것도 들어보는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누구일까요? 저는 우리 사장님. 네, 주권방송 대표 권호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꼴통경제에 출연했습니다. 소개를 또 하시죠, 각자. 예, 한국진보연대 정책국장 한선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사회연구소 연구원 백남주입니다. 이 방송을 제가 처음 제안했죠? 그렇습니다. 종로에서 모여가지고 밥 먹으면서 이런 좀 전혀 다른 좀 뭔가 경제 방송을 하자. 기존의 방송이 좀 너무 어렵기도 하고 또 너무 지식인들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기도 하고 또 너무 약하다, 그죠?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서 약간 뭐 수정을 가하는 정도, 예,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늘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완전히 좀 새로운 혁신적인 혁명적인 방송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방송을 진행한 지 한 2년이 됐고, 그래서 오늘 이제 100회를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2년이 훌쩍 지나갔는데, 소회를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드는 감정, 시원섭섭, 혹은 절대 폐지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누구부터 할래요? 먼저 얘기하시죠. 네, 뭐 저는 여튼 뭐 하다 보니까 100회까지 해서 참 한편으로는 정말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은 또 막 그만둔다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한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처음에는 좀 더 쉽게, 그리고 뭔가 좀 뭐 세계 경제나 한국 경제에 좀 더 새로운 좀 변화 여건에 맞는 대안을 잘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이런 마음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참 매주 좀 쫓기면서 매주 하다 보니까 참 그 현안 해설, 그러니까 지금 뭐 현안 해설을 드리는데 좀 많이 좀 매몰되어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게 있고, 좀 더 이제 뭐 경제방송 항상 뭐 이렇게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그러니까 많이들 하시는데, 처음에 이제 좀 더 쉽게 해보자라고 노력은 좀 했었는데 여전히 좀 어려웠던 건 같아요. 그리고 또 참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좀 더 재밌게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불가능했을 거라고. 그 기대 안 했습니다, 별로. 그래서 항상 주위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나름 이제 좀 유익한데 좀 더 재밌었으면 좋겠다 이런 평가들이 많아서 참 좀 개인적으로 좀 능력 밖의 일들이라서 좀 아쉬웠던 것 같고, 근데 좀 그래도 좀 100회 쭉 하면서 나름 이제 좀 꾸준히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경제 나름 그래도 이렇게 좀 잘 이해시켜 드리려고 좀 노력해 왔지 않았나 하는 또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백남주 연구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도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다들 뭐 좀 지루하시고 그런 평가들이 많아서 좀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쉽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매주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다른 일도 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런 속에서 좀 한계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좀 파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이러면서 자료를 더 성실하게 더 내실 있게 만들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정에서 좀 한계가 있었다, 그런 좀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저도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에 막 쫓기면서 하는 게 또 그게 의외로 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 주기적으로 방송을 안 하고 그냥 내가 뭐 좀 해보지 이랬으면 또 못했을 여러 일들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시간에 쫓기면서 이제 시간에 쫓길 때 이렇게 머리가 생각이 팍 떠오르고 뭐 이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좀 강제하는 이런 게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저도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못한 게 많아서 좀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시간이 쫓긴 거는 저희가 항상 느껴요. 방송 시간을 항상 넘겨서 나타나셔가지고 대본 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두 분이 다 대본을 써가지고 검토하시고 또 방송 전에 또 사전 검토도 하고 해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모토가 그거 아닙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는 꼴통 경제 이렇게 달았는데 이 처음에 제안 받았을 때 어땠어요? 그래서 또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또 된 그 생각이 있을 텐데. 예, 뭐 이제 좀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을 시작했던 게 이제 2008년 미국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부터였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경제도 뭐 이전에 막 수출 중심의 이런 경제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뭔가 새롭게 이제 나아갈 수 없다. 뭐 이런 공감대가 뭐 그러니까 뭐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다 형성되어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물론 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뭔가 좀 새로운 세상, 원체 또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 있는 상황이기도 했었고 뭔가 좀 새로운 세상을 좀 꿈꿔볼 수 있는 우리가 뭔가 다양한 이 뭐 정책이면 정책 아니면 좀 더 큰 방향에서의 좀 새로운 방향 이런 걸 좀 제시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저희 뭐 제목을 뭐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는 꼴통 경제 이렇게 지었던 거죠. 그래서 뭐 좀 이게 지금 또 앞서도 잠시 이야기 드렸는데 돌아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저희들의 준비 부족이었겠지만 뭐 정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대안들을 정말 많이 제시해 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이게 뭐 저희 방송은 물론 끝나지만 뭐 앞으로도 계속 이제 지금 한국 사회나 세계 경제 질서 이런 것들이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뭔가 답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뭐 이 국민들이나 여러 세계적인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뭐 절망감에 이런 빠져 있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세계. 그래서 좀 뭔가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었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게 참 하다 보니 좀 재미는 좀 없고 그래서 다 암울했죠, 뭐. 좀 암울한 현실만 계속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게 어떤 세상이죠? 뭐 이렇게 뭐 이제 세상이 굴러가는 거에서 뭐 전혀 다르다 그럼 뭐 완전히 새롭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뭐 우리 주변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삶의 방식을 바꾸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대안 이런 게 제시가 된다면은 뭐 그럼 저희가 여기 있지 않겠죠. 뭐 다른 뭐 더 거대한 곳에서 일을 하게 됐겠죠.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보자 이런 건 있었는데 이제 이 좀 구체적인 부분에서의 이 우리 사회의 경제 논리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이제 그 논리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 그리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순환지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을 계속 하는 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이제 저희가 뭐 주입식이라고 외우라고 막 이러고 그랬었는데 이제 상당 부분 좀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여러 재반 사실들 이런 것들을 좀 해설하고 뭐 이런 그런 부분으로 이제 많이 갔지만 뭐 그런 부분도 필요하죠. 네.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더 크게 이제 가는 부분들은 뭐 앞으로 계속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저는 처음에 이제 제가 제안자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게 그 권력이 정권이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하면서 이게 뭐 서민을 위한 거고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한 거고 새로운 뭐 성장 동력을 만드는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많이 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네, 그렇죠. 본질을 정확하게 깨뚫자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기존의 시스템과 제도 정책으로는 도저히 해서 안 되는 부분이 근본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토지 문제도 땅값 문제 때문에 뭐 집값 올라가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이건 도저히 손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예 토지를 국유화하자 이런 네. 파격적인 제안 파격적인가?
그런 제안, 아니 그런 거밖에 출로가 없단 말이지. 근데 그런 제안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이제 경제 방송이니까요. 크게 좀 이제 거시적으로 세계 경제 또 한국 경제의 현황과 전망 이런 것들을 또 마지막 방송에 맞게 좀 얘기 좀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자 세계 경제 현황, 뭐 한국 경제 여건 이런 것들이 기존의 방식, 틀, 정책, 제도 뭐 이런 걸로는 뭐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전망이 없고. 그래서 여기에서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선은 세계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크게 한번 그림을 좀 그려주시죠. 네, 일단 이 뭐 좀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2008년 이후에 이제 미국 경제 위기가 터졌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기존에 이제 저는 이제 미국식 이런 소위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이 붕괴했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뭐 쉽게 말하면 미국 사람들이 부채가 너무 많았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넘어오면서 신자유주의 노선이 도입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고용은 그러니까 임금은 최대한 억제하고 복지는 축소하고 그래서 자본의 이동은 자유롭게 하면서 이렇게 실질적인 국민들의 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 자산 거품만 이렇게 많아져 왔던 이런 과정들이 이제 붕괴되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결국엔 부채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근본적인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폭발되어 버렸지만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들은 그런 부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뭐 미국 국민이든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이런 게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결국엔 신자유주의 노선으로 대변되는 것이었던 거고 그게 이제 그러한 모델이 그러면서 이제 금융 자본은 엄청나게 부를 많이 가져가는 각종 그래서 그런 모델이 이제 한번 붕괴해버린 이런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여전히 그래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한 뭐 이런 이제 상황이고 여전히 그런 국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보면 이제 이 양극화가 더 늘어나 있어요. 2008년 이제 경제 위기 이후에 이게 좀 더 회복되어가는 과정들이 있으면 실질적인 국민들의 소득이 좀 늘어나거나 양극화가 줄어드는 이런 과정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전혀 아직까지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일례로 그래서 이제 뭐 오바마 대통령이나 이런 미국 정부도 최저임금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정책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좀 상황 아니냐. 그게 뭐 정부가 진보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 경제 자체가 그런 거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원체 이제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특별한 새로운 이제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의 특별한 이 뭔가 대안들 이런 것들이 잘 안 찾아지고 있다 보니까 복지가 확대되는 것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전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복지가 확대되는 과정들도 원체 이제 사람들이 삶이 팍팍해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복지 확대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자본주의 역사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미국이 하는 최저임금 인상 이런 움직임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일본도 지금 최저임금 인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 독일도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습니다. 최경환 씨도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최경환 장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 또 뒤에 할 말이 많아서 그래.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세계적인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는 있긴 합니다. 이게 뭐 갑자기 이제 정치적인 이런 정부의 성격이 바뀌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뭐 그래서 여전히 2008년 위기 이후에 이게 뭐 경기가 회복되지 않니 이런 말들은 많은데 새로운 모델들이 아직 찾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함 그리고 위기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뭐 경기적인 면에서 좀 단기적인 경기적인 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지금은 막대한 돈을 이제 풀어놓은 이런 상황인 거죠. 이제 경제 위기 이후에 막대한 돈을 풀어놓은 상황이고 여전히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푸는 돈을 규모를 줄여가고 있긴 한데 여전히 부양책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로금리 수준의 이런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전히 그 경기 부양 쏟아부은 돈으로
여전히 이제 경기 하락을 막고 있는, 좀 버티고 있는 이런 국면이지 않냐 이렇게 좀 봐지고, 이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많이 풀렸던 돈들을 어떻게든 이제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이걸 뭐 기준금리도 올려야 될 테고, 그 연방 정부, 미국 연방 정부가 떠안고 있는 여러 가지 부실화된 채권을 연방 정부가 지금 사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들도 어떻게든 처분을 해야 될 텐데, 이 과정에서 여전히 세계 경제는 불투명하고 어떻게 충격이 올지 모르는 이런 국면에 좀 와 있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세계 경제, 하여튼 뭐 미국 중심이지만 세계 경제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하신 거고, 그러면 세계 경제가 지금 뭐 다양하게 이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어요. G2라고 하는 뭐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뭐 새로운 경제 질서 이런 움직임도 있는데, 기존 미국 중심 세계 경제 패권 질서가 이제 균열되어 가고 있다. 곧 파산 앞두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이 가능한 건가요? 예, 저는 물론 이게 뭐 시기가 언제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이제 기존 이제 미국 중심, 원래 미국 중심으로 이제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되어 있었죠. 이게 이제 균열이 가고 있고, 뭐 어떻게든 그 다른 여러 국가들 차원에서 뭔가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강력하게 분출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 면에서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긴 한데, 이전엔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80년대, 90년대에는 뭔가 이렇게 미국의 경제 모델, 뭔가 금융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막대한 투자은행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투자은행을 가지고 있는 이런 뭔가의 모델, 그리고 뭔가 규제 완화를 하고 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해야지만 뭔가 경제가 좋아질 것 같은, 그리고 뭔가 좀 이게 최신 트렌드 같은 이런 흐름들이 기존에 존재해 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미국이 뭐 너희는 이렇게 모델을 무조건 경제 모델을 우리대로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많은 나라들이, 많은 정부들이 미국식 모델을 좋아하고 이제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근데 그런 흐름들은 좀 바뀌지 않았나. 그래서 뭔가 이게 물론 이제 뚜렷한 뭔가 새로운 대안이 확 이게 만들어져 있는 시기는 아니지만, 이전과 같은 이제 미국식의 이런 금융주도의 신자유주의 모델들을 어떻게든 따라가 보려고 하고 있는 나라들은 많이 줄어들었지 않았냐. 이게 결국에는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 패권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막 강압한다고 패권이 만들어지는, 물론 이것도 중요한 문제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패권을 다른 나라들이 저렇게 소위 뭐 자발적 동의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게 정말 좋은 거구나. 미국식 모델이 정말 좋은 거구나. 미국식의 민주주의 모델이 정말 좋은 거구나. 이런 식의 공감대가 형성돼야지 또 패권이 유지되고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한 축이 좀 무너져가고 있는 거 아니냐. 미국으로부터 2008년에 경제 위기가 생겨나면서 큰 틀에서는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모습들을 보면 몇 가지 좀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중국이 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었죠. 이번에 그게 AI 뭐죠? AIIB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시진핑이 왔을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렇죠, 했었는데, 미국은 우리나라 보고 하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예, 공식적인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가 되긴 했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아시아 금융 질서에 아시아 개발은행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미국과 일본이 이제 지분이 많은 거죠. 이런 과정에서 이걸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은 중국 나름의 이제 아시아 개발은행,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내고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할 테니까 들어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흐름들이 존재를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어젠가 이렇게 끝났던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신개발은행 이런 것들, 이제 브릭스 국가들만의 개발은행을 만들어서 뭐 소위 IMF나 뭐 월드뱅크 같은데 좀 대항할 수 있는 이런 금융기구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출범을 선언을 했죠. 그래서 500억 달러 규모 정도의 이런 은행을 만들기로 하고, 뭐 꼭 브릭스 국가들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열어놓은 이런 이제 상황인데요. 뭐 이런 흐름들. 중요한 사건이네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IMF에 얼마만큼 대항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좀 더 이제 분석을 해봐야겠죠. 얼마만큼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근데 이제 그런 시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 2008년 이후에 좀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사건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의 최대 은행인 BNP 파리바라고 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여기가 프랑스 최대 은행인데 안 들으셨군요. 여기에 이제 미국이 엄청난 규모의 이제 금융 제재를 했어요. 이유는 이제 미국이 이제 뭐 이란이라든지 쿠바라든지 이제 좀 적대시하는 국가들 있잖아요. 여기랑 거래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래를 했다. 그래서 너희는 벌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벌금을 매겼죠. 이제 프랑스는 당연히 이제 기분이 나쁘겠죠. 반발을 했는데 이제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미국 그냥 뭐 벌금을 많이 매겨서 뭐 벌금을 많이 받아서 기분이 나쁜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모든 이제 세계 경제 거래가 달러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대부분의 은행들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자국의 프랑스 은행이라 하더라도 달러로 모든 걸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이제 지점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어떻게든 자기의 금융기관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자연스럽게 자국 내에 들어와 있으니까 은행들이 그냥 쉽게 그냥 제재를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달러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 그러니까 미국은 가만히 앉아서 자국 내 은행이 외국 은행들이 들어오는 거고 걔들을 국내법에 기반해서 그냥 제재를 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 자체가 이제 그 불공평한 거다. 이제 프랑스가 이렇게 해서 좀 반발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 달러만 사용하지 말고 뭐 유로화 사용을 늘려야 된다. 왜 꼭 석유 거래를 뭐 달러로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신흥국도 이제 경제 비중이 많이 커졌는데 왜 세계 여전히 이제 결제 통화는 달러만 되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불만들이 이제 표출되고 있는 이런 흐름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거에 이제 연장선상에서 뭐 중국이나 뭐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뭐 이제 자국 간의 거래에 뭐 달러를 사용하지 말고 뭐 위안화라든지 루블화라든지 이런 걸로 거래하자. 각자 자기 나라 화폐로 하자 이런 거죠. 네, 뭐 그렇게 이제 이런 이제 흐름들. 물론 이제 이게 그러니까 당장에 하루 아침에 뭐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통화가 뚝 생겨나가지고 뭐 금융 질서가 재편된다 이렇게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런 이제 2008년 위기, 그러니까 미국 경제 위기 이후에 이런 이제 흐름들이 좀 더 가속화되고 있는 이런 이제 이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냐.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달러의 위력이 이제 약해지는 거고 이제 그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니까 알바도 그런 움직임 아닌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이제 뭐 중남미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그 자국 간의 이런 거래들을 또 달러를 배제한 거래들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전략들이 이제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고 이 3세계 뭐 3세계라 그래야 되나 신흥국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나라들의 어떤 전략으로서 이렇게 좀 정립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쇠퇴를 빠르게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미국이 쇠퇴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오래 들었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균열들이 있지만, 그리고 쇠퇴하는 흐름은 맞겠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요번 지금까지 금융위기 상에서 보면 뭐 이제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에서의 어떤 그런 이 속도나 뭐 적실성이나 그거를 뒷받침하는 어떤 이 학적인 능력, 학문적인 어떤 배경이나 능력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조금 운이지만 뭐 셰일 가스나 이런 연안 뭐 석유 개발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실제 아이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이폰이 제가 느끼기에는 금융위기에서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막았던 게 아이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특수가 실제 저만 해도 그 스마트폰 하나 산다고 뭐 2년에만 5, 60만 원씩 지출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통신 요금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이 소비를 끌어내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상당한 이제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뭐 테슬라의 뭐 전기차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전히 미국이 어떤 기술적 우위나 이런 것들을 확고히 갖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신흥국들이 어떻게 넘어서느냐라는 문제. 꼭 기술적 우위를 넘어서는 건 아니겠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신흥국이 어떻게 이제 미국 중심, 양적 완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패권적인 조치죠. 그러니까 달러 기축통화이라는 권한을 이용해서 막 풀면서 이제 뭐 주변 나라들의 어떤 교역 환경에 영향을 주는 금융 교란 아닌가? 그게?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다른 나라가 했으면 금융 교란이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양적 완화로 계속 영향을 받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미국하고 단절할 거냐? 뭐 단절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뭐 다른 나라와 어떤 뭐 통화 수합을 하든지 뭐 결제어를 다르게 바꾸든지 결제 통화를 뭐 이런 식의 이제 행보들이 이렇게 이어져야 되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면은 뭐 통화 이제 변동 환율 제도를 다시 뭐 바스켓 제도 정도로 이렇게 줄여서 제한을 할 것이냐, 뭐 중국 같은 환율 시스템을 쓸 거냐, 라든지 이제 이런 식의 고민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고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정립할 수 있는 또 이게 틀을 갖출 수 있는 이런 힘이 이제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그것을 계속 이제 신흥국들이나 이제 국민들이 찾아가는 이제 이런 과정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뭐 미국이 저절로 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대응하는 걸 보면서요. 저는 좀 금융위기를 보면서 미국이 저절로 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 중심으로 질서를 운영하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최대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반발이 생깁니다. 근데 이 반발이 체계화되지 못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게 계속 체계화되고 그 흐름이 강화되고 뭐 이런다면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지 않냐. 가령 이제 서로마 제국 옛날에 이제 서로마 제국은 금방 멸망했지만 동로마 제국은 그 이후에 1000년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될 거냐. 그게 이제 단숨에 망할 거냐라든지 1000년을 갈 거냐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그 속도를 어떻게 이제 단축시키고 이제 미국만의 세계가 아닌 이제 다른 어떤 세계, 다른 세계. 경제 시스템을 가진 세계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여러 이제 주체적인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하여튼 제국주의 자체는 그 쇠퇴를 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빨라지는 방식으로 점점 종착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요즘에 또 이 중동을 중심으로 또 전쟁을 하잖아요. 네. 이것도 하여튼 관련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말고 다른 분들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아까 이제 상상 여러 가지 이제 그럼 어떤 방법을 써야 될 것인가 이제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시도도 해보고 알아도 봐야 되는데 한국 경제 시스템이나 한국의 경제 관료들 뭐 이런 사람들의 상상력은 딱 제한돼 있지. 미국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 미국하고 어떻게 손잡고 살아남는 방법 이 정도 고민이라 우리처럼 이렇게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 경제 현황을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제 80년대 이제 박정희 정권이 이제 중화학공업화로 여러 가지 이제 뭐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쓰면서 이제 주로 그 이후에 이제 수출 주력 뭐 13개 품목 뭐 이런 형식으로 뭐 자동차, 전자, 뭐 조선, 기계 뭐 이런 형식의 그런 분야들의 수출로 이제 지탱을 해왔죠. 지탱을 해왔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외환위기를 맞았던 외환위기를 맞고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았는데 실제 이 금융위기가 오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수출 기업들은 이게 이익이 더 늘어나고 그런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거시 지표를 개선하고 오히려 막 무역수지도 사상 최대 흑자를 계속 갱신하고 뭐 이런 식의 좀 역설적인 상황이 왔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근데 이제 지표들의 어떤 그런 것이지만 그리고 우리 사회 일부에 이제 이런 이제 성공이 됐지만 그 다른 부분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거품이 제대로 꺼지지 않아서 지금 이 상태인 거지. 꺼졌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왔을 건데 실제 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뭐 조정을 한 다음에 뭐 이걸 건전성을 강화하거나 뭐 이런 그런 방식의
이 대책을 취하지 않고 거품 붕괴 자체를 막으려는 정책들을 계속 써오고 있기 때문에 그 폭발이 이제 지연되고 있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죠. 부동산 문제는 폭발이 이제 장기화되고 그 영향을 이제 10년에서 20년 가까이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뭐 실제 금융위기 이후에 실제 외환위기 상황이 또 오거나 이러지 않았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을 매년 갱신을 했고 현대차도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실적 흐름을 보였죠. 그렇지만 이제 다른 부분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뭐 아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삼성이나 현대차 빼고는 돈 버는 데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이제 현실이다. 그런 부분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지속이 되면서 이거를 조정하기보다는 버티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거품을 조정하지 않고 이거를 이제 쭉 그 붕괴를 막기 시작하면 그 조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 누적된 가계부채에 따른 이제 소비 위축이 계속되고 이것이 계속 내수를 제약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이 계속 이렇게 곪고 있다. 뭐 이렇게 뭐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뭐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인가? 그렇죠. 경제부총리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 신용카드 공제를 축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신용카드 공제요? 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또 하나 또 뭐 서민경제 또 빨아먹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아 예. 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평가를 해보죠. 신용카드 일단 신용카드 문제는 약간은 좀 양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이렇게 쓰게 되면 소비가 늘죠. 네. 그 부채 소비를 늘리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억제한다. 그러니까 가령 뭐 체크카드로 바꾸도록 유도하고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제 이 볼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제를 축소해서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박근혜 정부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명박 정부가 이 국내 위기를 맞아서 각종 규제 완화를 했습니다. 부동산도 없앨 거 다 없애고 거의 뭐 4대강까지 하면서 이제 건설 경기, 부동산 경기 이거 거품 붕괴를 막으려고 각종 이 조치들을 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다 하냐면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완화할 규제가 없으니까 이제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수준의 이런 극단적인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예가 그런 거죠. 공유형 모기지 같은 거죠. 공유형 모기지가 이제 빚내서 집 사라 정책에 이게 상당히 이제 그런 거죠. 이제 1.5에서 2%의 저리 거의 정책 자금 수준의 이제 금리로. 그게 그럼 올해 새로운 버전이에요, 그러면? 아니죠. 작년에 나왔었죠. 제가 알기로. 그러면서 아니 다시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 다시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다. 다시. 예, 그거는 이제 최경환 장관이 이제 LTV DTI를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것 때문에 이제 나오는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이 또 나왔다 이런 건데. 어찌 보면은 뭐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은 뭐 60년간 계속되어 온 정책인데 60년은 아니군요. 예. 옛날에는 가계대출 안 해줬으니까 이제 97년 이후에 지속되어 온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것인데 실제 그것이 지난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 폭등과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문제를 낳았기 때문에 이제 LTV DTI가 이제 이렇게 규제가 이제 이루어진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해체하겠다. 그걸 규제를 이제 없애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이제 그 반발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뭐 건전성 문제나 뭐 이런 부분 가계부채 관리 문제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된다 이런 얘기도 있죠. 네, 그런 얘기도 있죠. 근데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덮고 이렇게 부동산 경기를 이렇게 더 띄우겠다는 이런 이 의지로 이제 보이는데
제가 듣기로는 최경환 장관은 뭐 수년 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DTI, LTP 폐지해야 된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실제 DTI나 LTV를 규제를 완화했다고 해서 과연 사람들이 집을 더 많이 사고 뭐 집값이 더 상승,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것이냐? 저는 그거는 좀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 구매력 자체가 없어서. 예. 그리고 이제 집값도 오르기 어렵다라고 이제 보는 뭐 그런 부분이고 반대로 그래도 부채 한도가 늘어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게 이제 집을 사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뭐 장사 종잣돈을 대야 되기도 하고 생활비로 써야 되기도 하고 뭐 누굴 도와줘야 되기도 하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주택 그 대출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늘어날 거라고 보이죠. 이제 그런 왜냐면은 빚을 지고 싶어서 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상황에 몰리면 빚을 지게 되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제 가계부채의 이 건전성 문제는 더 커지지 않겠냐. 부동산 경기 부양의 효과는 그러하지 많지 않고 가계부채로 그냥 오히려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금리가 1.2%, 1.5에서 2%? 공유형 모기지의 이 금리가 그렇죠. 근데 저는 뭐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몸으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새로운 한국 경제 방향이 필요하지 않냐. 이걸 뭐 경제 뭐 이론 뭐 경제학자들 이런 이걸 들먹이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그걸 직접 몸으로 다 체감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뭐 경제민주화나 복지학대 이런 것들을 뭔가 들고 나왔던 가정이 있었던 때마다 들고 나왔다가 지금은 쏙 지금 뭐 거기서 다 이제 뭐 공약도 후퇴하고 거의 복지 실현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기억을 못 하는 것 같더래. 경제 기억을 못해서 자기 공약이었는지도 몰라. 경제민주화도 이미 뭐 작년 중순 정도에서 이제 끝났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버린 상황이고 그래서 뭔가 이 경제민주화나 복지학대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 경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뭔가 좀 새로운 좀 틀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기대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이미 꺾여버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나왔던 게 올해 이제 신년구상 경제혁신 뭐 3개년 계획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면서 핵심적으로 세 가지를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는데 세 가지를 강조를 하죠. 하나는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핵심은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말은 뭐 철도 같은 민영화 같은 이런 공기업들이 뭐 비정상적인 이런 운영들을 혁신해야 되고 그래서 뭐 민간에게 맡길 수 있는 건 맡기고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식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는 이제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당연히 내수가 확대돼야 된다라고 계속 뭐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인데 여기서 박근혜 정부의 내수 확대라고 했던 게 어떻게 나타났었냐면 규제 완화를 해서 뭐 소위 말하는 삼성 같은 자본들이 뭔가 규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서비스업을 그래서 육성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뭐 일례로 저는 이제 의도는 의료 같은 부분들을 민영화해서 뭐 삼성이 들어올 수 있게 해줘서 이걸 뭐 새롭게 내수를 확대시키겠다 이런 걸로. 뭐 이런 의도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식의 뭐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창조경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좀 이전에 없었던 건 창조경제인데 뭔가 단어는 새로운 것 같지만 전혀 뭐 새로운 정책이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는.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창조경제타운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정부가. 이게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뭐 받아서 뭐 그걸로 홈페이지에다가 집을 졌어요. 산업을 하겠다라고 산업을 육성시키겠다고 하는 거였는데 거의 방문자 수도 급감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제대로 제가 이제 창조경제를 쭉 보면서 그나마 했던 게 정부가 창조경제타운 만든 거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마저 이제 거의 흐지부지 되어가고 있는. 꼴통경제 파일 그쪽에다 올리면 되겠다. 뭐 이런 상황이라. 그래서 아까 좀 부동산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그래서 새로운 게 전혀 없는 이전 방식 그대로 돌아가 버려 있는 1년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런 과정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네. 한국 경제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1년 내내 일하고 그걸로 만들어진 부가 이제 수출 업체들과 이 외국 자본으로 이게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봉사하게 돼. 국민들이 이제 그쪽으로 봉사하게 돼 있는 체제가 60년간 지속이 돼 왔고 그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으려면
그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실제 내수나 뭐 민생 경제 뭐 이런 거는 뭐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뭐 폭력적인 방식이든 어떤 뭐 민주적인 방식이든 뭐 그거 이제 사내유보금에 뭐 페널티를 준다든지 뭐 이런 그런 지엽적인 이제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이 될 수가 없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상을 다 전환을 하고 뭐 수출과 내수의 균형 이 말은 뭐 잘 잡은 거죠. 그렇지만 그 내수의 균형이라는 것이 이제 과도한 수출에 대한 어떤 과도한 어떤 이 우리 사회가 몰아주는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고 그다음에 내수가 안 되는 핵심적인 원인은 소득이 없는 거죠. 수입이 부족하고 돈을 뭐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런 맥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보면 이제 내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규제 완화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정부나 이 재계의 이 정책은 그러니까 실제로 구체적인 안 무슨 안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는 거는 다 써 있어요 이미.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이 뭐 국민의 경제건 창조 경제건 뭐 747이건 이렇게 앞에 붙고 거기 뒤에 있는 수식어들이 수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령 지금 의료 산업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의료에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게 이제 그거는 원래 오래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제 한미 FTA 강행할 때부터 있었던 건데 이제 그때는 이제 개방을 통해서 외부 충격을 통해서 뭐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수출과 내수의 균형이라는 이름 아래 이런 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명분을 이제 갖다 붙일 뿐이지 결국은 삼성이 의료 산업으로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어떤 혁신적인 사업을 뭐 해가지고 뭐 새로운 걸 개발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의료 산업으로 들어오겠다 이런 것이죠. 전자회사가. 이제 이런 결국은 이걸 위해서 나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 관련한 기사들을 보실 때 중요한 게 뭐 창조 경제건 뭐 747 경제건 뭐 나오는 얘기는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뭐 의료 민요 뭐 포장만 바뀌었다. 뭐 수도권 규제 완화, 뭐 부동산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존의 방식을 이제 답습하고 있다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정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하지 않고는 이제 한국 경제가 정말 민생 경제로 가기는 뭐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그런 것이 적폐를 청산해야 그죠? 되지 않을까요? 그게 기존의 그 뭐 독재 정권의 아류들 뿌리들 이런 것들 쭉 한나라당 정권까지 이제 새누리당 정권까지 이어왔는데 이 적폐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절대 새로운 시스템이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네, 경제 문제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이제 이게 정권이 이제 수출 중심의 산업화를 시작해서 이걸 끌어왔잖아요. 박정희 정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료들 속에서 완전히 체화가 돼 있고 이게 국민들 속에도 이게 그런 인식이 되게 강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 했는데 해봤잖아요. 정권이 교체되고 이제 실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봤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라는 게 이제 지난 10년의 교훈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재정경제부나 뭐 소위 모피아라 그러죠. 요즘은 이제 그게 다 관피아로 이제 확대가 됐는데 해피아도 나오고, 농피아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러니까 다 이제 정부가 그런 것들을 쫙 밀고 가는 거고 이제 뭐 정권이나 국회의원들이 그냥 어리버리하다가 그냥 쭉 그냥 그렇게 그대로 가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또 정부 관료들이나 이런 게 논리에 그냥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어서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다. 혁명밖에 없겠네.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아니 뭐 그 성질 같아서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죠? 다 이 관료들 머리들 다 쳐내고 재교육시키고. 그럼 제가 이전에 좀 여담인데 에피소드를 하나 들은 게 한 그 노무현 정부 때 참여했던 한 교수 한 분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뭐 정책을 뭐 새로운 정책을 막 입안을 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행정 뭐 예를 들면 경제 정책이다 하면 기획재정부에 뭐 관료들 한 5명, 나름 진보적인 이런 지향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 이렇게 5명 불러서 의견을 듣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행정 경련 예, 조선시대 경련 행정 관료들은 5명을 부르면 똑같은 이야기를 5명이 다 하고 나름 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학자들은 다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을 한 명씩 한대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게 5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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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싸움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뭔가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행정 관료들의 벽에 이제 그래서 뭐 또 이전의 정책들도 답습하는 뭐 이런 이제 가정들이 많았다 하더라고요. 다음 정권 때는 관료도 한 명만 불러야 되겠네. 네, 새누리당 문제, 여당의 문제와 더불어서 이제 이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관료들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지 않나. 그러니까 그간 모니터링과 이제 방송 준비를 해보면서 들었던 느낌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뭐 근데 이건 뭐 지금 최근 얘기긴 한데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새누리당 원내대표 하다가 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 사람이 경제부총리도 같이 이제 개임하는데 그래서 2기가 출범했어요. 2기 경제팀 이제 출발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뭐 어떻게 2기 경제 정책의 방향 이런 것들을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뭐 부양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양과 규제 완화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근데 이 특별히 뭐 전환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런 기존의 기조를 뭐 좀 더 강화하는 그러니까 효과가 잘 없으니까 좀 더 강한 걸 써보는 뭐 LTV DTI 규제 완화나 뭐 사내 유보금에 대한 뭐 인센티브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일종의 약간의 뭐죠 양념이 좀 들어가 있고 뭐 최저임금이니 뭐 이런 가계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을 뭐 어떻게 한다니 이러면서 이제 약간의 양념들이 들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기존의 정책을 중심으로 조금 더 세게 어떤 그런 수단들을 몇 가지 동원해보는 이 정도 수준일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뭐 그 체질 개선이라든지 뭐 체제 변화라든지 뭐 그런 우리 사회의 어떤 전환 이런 부분에서 뭐 발생하는 문제는 뭐 거의 없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평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최경환 씨가 모피아 출신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그치? 경제기획원 시작해서 뭐 좀 이렇게 경제기획이라면 전두환 때? 박정희 정부 때였나 전두환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요. 저희 방송에서 한번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분이 전통적인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거죠. 관료 출신. 저는 이제 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이제 좀 최경환 장관이 뭐 가계소득을 늘려야 된다. 그리고 뭐 대기업들의 이런 사내 유보금 과세를 하겠다. 그리고 최저임금도 막 좀 빠른 속도로 올려야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좀 그랬어요. 이게 뭐지? 갑자기 매력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지. 네. 이게 뭐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왜 이 사람이 그리고 야당 원내대표가 한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임금 올리겠냐 그러면 뭐 내리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쭉 그냥 있고. 관심 있게 좀 봤는데 어제 이제 취임사를 보면서 어제 저희 방송이 지금 목요일날 녹음하니까 어제 취임사를 했는데 결국엔 성장이구나 이렇게 결론에서 왜 어떤 거였냐면 뭐 이 사람은 일단 제일 이제 그 뭐 소위 내수를 이야기를 하면서 가계소득 뭐 최저임금 이런 이야기를 한 게 결국에는 이게 성장의 하위 변수 그러니까 뭐 이게 한국 사회가 소득이 너무 불평등되어서 어떻게든 분배 문제를 개선해 본다거나 뭐 서민 생활을 이렇게 좀 나아지게 만들어 보는 차원에서의 가계소득 증대 이런 것들에서 고민이 가 있는 거라기보다는 어떻게든 성장을 해야 되는데 내수를 어떻게든 확대해서 성장을 하고 싶은데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아까 뭐 양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뭐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한편에서는 부동산 부양을 한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부동산 부양을 한다라고 하는 것과 한편에서는 또 가계 속도를 늘려야 된다.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좀 상반되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기존의 정치적 스펙트럼을 좀 나눠본다면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보니까 결국에는 뭐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든 성장의 하위 변수로 모든 수단을 다 동원시키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좀 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침사를 보니까 그 세 가지 함정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최경환 장관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저성장의 함정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부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 가제들을 그 함정에 대한 가제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함정이 뭐 축소 균형의 함정이라고 해서 이게 뭐 가게든 기업이든 그래서 뭐 가게가 또 소득도 줄어들고 기업도 소득이 이윤도 줄어들고 뭐 수출도 뭐 힘들고 내수도 어려워서 이게 축소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 이런 건가? 아니 쉽게 말해 그렇죠. 하향 평준화 저는 하향 평준화 안 된 것 같은데 원래 삼성 현대는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차는 그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는데 그 과제를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이야기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이제 내수 확대 민생을 위해서 기업이 살아나야 한다 이게 제일 먼저 등장을 해요. 뭐 원래 그 논리네. 네, 그래서 결국엔 기업을 살려야 이제 이 내수 확대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이전 논리로 그대로 돌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그래서 뭐 별로 한편으로는 최저임금 확대 뭐지 이렇게 했는데 별로 기대할 게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어제 심사를 보면서. 기존에 뭐 실패한 정책 그대로 답습하는 거고 또 부의 편중 정책을 그대로 유지 강화하겠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네, 결국엔 그 함사문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렇게 체질 개선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한편에서는 그런 고민들도 있거든요. 지금 뭐 임금을 늘려서 이전에는 수출 대기업에서 뭔가 흘러나오는 걸 가지고 경제가 발전 이제 됐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좀 뭐 임금을 중심으로 내수를 늘려서 뭔가 한국의 성장 모델을 좀 짜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최경환 장관도 그런 이야기를 한 건가 이렇게 이제 만약에 임금을 중심으로 그 경제를 다시 꾸리겠다라고 하는 건 이건 체질을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게 가계소득을 이야기를 한 건가 최저임금을 이야기를 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한국 경제 체질은 뭐 별로 바뀔 게 없는 이런 과정이 될 것 같아요. 이기경제팀도. 보통 이게 이제 민생 경제 완전히 뭐 거의 뭐 바닥이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집권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충격 완화하는 이제 정책이나 이런 그 뭔가 이 조치를 취할 것 같거든요. 네. 그죠? 그게 말은 이제 그렇게도 하죠. 말은.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이게 폭발하잖아. 폭발해버릴 수도 있겠죠. 예. 그럼 이제 뭐 밀란, 혁명 이런 걸 부르는 정책인데. 폭발하지 않는 수준에 관리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최경환 장관이 얘기하는 비정규직 대책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제 절반 가량이 이제 그 월급 100에서 150만 원 수준의 이제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그것도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네. 계약 기간 끝나면 그냥 계약 해지라는 방식으로 해고를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19세기 막스가 살던 시기에 이 임노동 그 착취 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이런 사례로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인구의 절반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수고 뭐가 없는 거죠. 뭐 월급 100만 원, 150만 원 받아가지고 뭐 소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게요. 생활비 쓰고 뭐 집세 내고 그럼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소비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박근혜 정부나 여당 쪽 관계자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만 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말만 하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약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폭발을 관리하는 그런 뭐 정책이 뭐 계속 취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요. 제 생각은 이게 터질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 사회적 사안하고 겹쳐가지고. 그러니까 뭐 단순한 경제 문제만을 가지고 이제 지금은 그렇게 굉장히 그런 뭐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다 쌓이고 엮여져 있는 분노가 거니까. 계속 쌓이고 있는 국면이라는 네. 그런 생각은. 자, 한국 경제 그러면 이제 평가 좀 해봤는데 현황하고 뭐 방향을 뭐 추가로 얘기하실 게 있어요? 저는 혁명이 필요하다. 제가 오늘 좀 이렇게 강연 준비를 하면서 봤던 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GDP 순위를 봤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세계 GDP 미국이 16조 8천억 불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9조 2천억 불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0조 달러가 다 됐어요. 이제 중국이 많이 따라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이대로 가면 이제 뭐 지금 2025년이면 GDP 초월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그리고 그 우리나라 위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GDP가 큰 나라들은 대부분 이렇게 보면 선진국이거나 아니면 엄청난 자원 부국이거나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통일이 되고 그러면 GDP가 좀 많이 늘어나겠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한 GDP가 뭐 2조 달러 수준에 그 이상으로 막 더 팽창하고 막 이런 식의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것은 이제 과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동북아시아의 이제 작은 나라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우리나라가 이제 GDP의 어떤 규모 확대 이런 거에 올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작은 나라지만 이렇게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뭐 그런 작은 변방의 강소국 정도 이렇게 이제 목표를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 방향에도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뭐 이제 수출 중심의 이 정책이 그건 과도하게 이르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 경제에 이렇게 돌아오지 않고 그냥 재벌들 곳간에 있거나 외국 자본들한테 배당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서 실제 나라에 이 국민들한테 돈이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 질곡이 없어요. 이제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부분 그리고 향후에 이제 세계 경제가 이렇게 세계 자본주의도 그렇고 이제 어떤 성장 동력으로 확 성장해가고 이런 시대가 과연 더 올 건가 이런 부분에서 좀 솔직히 좀 회의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뭐 우주를 개발해서 뭐 성장률을 뭐 10% 20%씩 매년 늘릴 거지 이런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셰일가스 같은 경우도 뭐 성장 동력으로서는 뭐 한계가 좀 있지 않냐 이런 평가고 자동차 역시 이미 다 자동차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면은 상당히 우리 사회가 이제 저성장, 이제 낮은 성장 속에서도 이렇게 민생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성장하지 못하면 죽는 시스템이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우리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성장이 이제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생이 보장될 수 있는 체계.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은 이제 뭐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과제들이죠. 뭐 복지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여러 가지 사회 정책들 뭐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그래서 뭐 아주 극명하게 말하면 뭐 신뢰가 별로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건데 뭐 유럽식의 어떤 복지 제도가 만들어진다든지 뭐 이런 부분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게 이제 과제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장 동력이 없어가지고 박근혜가 대선 때 뭐 언제까지 뭐 달나라에 뭐 그죠 태극기 휘날리게 하겠다 이런 공약을 냈나? 신성장 동력 그런 공약이 있었습니까? 예, 몰랐는데 달창이 하겠다는 얘기였어. 달창욕을 한다고 뭐 성장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죠. 거기서 무슨 키워라 그랬나 보지 뭐. 솔직히 뭐 저도 뭐 큰 틀에서는 이제 한선무 국장님 말에 동의를 하고요. 일단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장이 안 되면 뭐가 안 되는 이런 국면에 한국 경제가 와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새로운 방향 전환이 필요한 거는 많은 공감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단순히 성장률 GDP 몇 %로 이야기를 하는 경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고민이 많이 돼야 될 것 같고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면 뭐 좀 우리 현실에서 우리 이제 현실에 맞는 대안을 좀 잘 모색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뭐 복지국가가 맞니, 뭐 협동조합이 어떻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단순히 그냥 예를 들면 뭐 스웨덴식의 복지국가 모델을 한국 사회에 그대로 도입할 수 있냐? 그냥 뭐 물론 뭐 지금 우리 현실에서 봤을 때 스웨덴 사회가 뭔가 복지가 확대되어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뭐 좋아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걸 그 모델을 그대로 한국에 이식해 와서 그 만들어가기엔 상당히 어렵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성장 이야기,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스웨덴 복지국가가 이제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 역시 세계 경제가 성장하는 국면에서 그 소위 좀 뭐 선진국이라고 분류되는 이런 나라들이 그런 부를 많이 가져가는 측면들이 있었고 그런 힘을 가지고 또 복지국가가 만들어져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세계 경제가 장기간 이제 그 크게 이전처럼 막 크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기가 힘든 국면으로 점점 접어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이전에 있는 복지국가 모델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얼마만큼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맞을지 이런 이제 고민들도 많이 해봐야 된다. 정말로 이제 뭔가 있는 대안을 쫓아가는 상황을 좀 넘어서야 되는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고민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좀 한반도의 통일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많이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건 뭐 정치적인 군사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많은 이제 질서 재편들에 대한 고민들, 뭐 동부아시아만 봐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뭐 여러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이 중동이라든지 지금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여전히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 이제 미국 이제 경제 군사 비지출을 뭐 일본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일본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일본이 또 집단적 자위권 이런 걸 막 들고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한반도 이게 중심으로 한 이런 국제 질서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거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이 동북아 질서 속에서 평화를 실현해 낼 거냐. 이런 과정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경제도 장기적으로 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발전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성장을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념들을 포함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좀 그런 또 한반도 그러니까 이 동북아 질서의 평화의 키는 또 남북이 또 많이 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대립으로 인해서 많은 파생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유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에서의 경제 체제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상황이고요. 곁다리로 잠시 광고를 좀 하면 저희 연구소 연구원이랑 해서 제가 통일경제론이라는 책을 한 권 썼거든요. 네. 글자로 좀 약간 진정성이 의심되잖아. 그렇게 책으로 가면 약간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얼마죠? 아마 알라딘 같은 데 사시면 10,000원 정도가 되실 겁니다. 너무 싸네.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이렇게 좋은 이렇게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안 돼. 아니 근데 통일 경제 문제는 제가 볼 때도 이게 대륙과 해양이 정말 역사적으로 진정으로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세계 경제 새로운 또 활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민중들한테도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또 획기적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는 이게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누가 그런 주장하시던데 앞으로 이제 복지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자 해서 성인이 되면 누구 하나 다 모든 사람한테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주는 거야 국가에서. 기본소득제라고 그렇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서 월급 받으면 그건 추가로 버는 거고 기본은 다 준다는 거지. 네, 그거는 좀 논란이,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은 부분이긴 그러니까 해요. 저게 토달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대기업들한테 그죠? 세금 60-70% 때려가지고 이거 다 노동자들 위해서 번 돈 아닌가. 그래서 개념을 바꿔야 된다. 시혜적인 차원의 복지가 아니라 권리 차원의 복지로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세상을 또 꿈꿀 수 있는 거 아닌가? 취지에 공감을 하죠. 네. 솔직히 생활이 그렇잖아 다들. 그렇죠. 저는 상당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좀 그런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어떤 정밀한 완벽한 계획을 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격적인 제안들이 나오고 그 실현성이 이제 검토되고 논쟁되고 이런 건 좋은 일이고 그런 게 정말 필요한 과제가 아니냐. 저는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와서 약간 오해를 하실까봐 한마디만 좀 붙이면 기본소득 논쟁이 물론 들어보면 엄청나게 긍정적이죠. 특히 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정책인데
네, 한편에서는 이게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 시스템이랑 충돌하는 시스템이 생겨요. 그래서 이 극우 세력, 극우 진영 이런 데서도 이런 걸 주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스템을 없애려고 해요. 그래서 현금을 주면서 기존에는 사회복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살아라. 돈을 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오도돼서 사용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쟁들이 계속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냥 단순히 그냥 이런 걸 좀 아시고 기본소득이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특히 이제 대선 때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복지 제도나 이런 정책을 제안하면 이거 사회주의 아니냐 이렇게 막 하잖아. 이념 논쟁 들어간다고.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제기를 하니까 별로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쫄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새누리당 지지자분들이 이제는 여성 대통령이 필요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복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뭐가 문제냐 하여튼 이런 쫄지 말아야 된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100개 동안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을 만한 뭐 사건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얘기를 해보시죠. 1시간 늦었던 거? 그 핵심적으로는 그러니까 대본 쓰느라고 되게 힘들었어요. 대본 쓰는 게 그게 이제 시간을 맞춰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게 이제 계속 이제 늦어지는 이런 결과로 나타났었고 방송 자체에서는 뭐 원래 이렇게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제 갑자기 그 재벌 사내위 모금 문제 이걸로 조회수가 확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건 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박탈감이 큰 거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이제 좀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뭐 그런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덧붙여 뒤에 있던 양 옆에 있던 그 방송들이 이제 또 수혜를 입었어요. 그 조회수에 수혜를 입더라고요. 뭐 개성공단 문제나 뭐 상반기 수출 통계가 이게 수혜를 입었더라고요. 상반기 수출에 그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텐데. 그러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딱 그 하나 그 양 옆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입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뭐 방송의 조회나 조회수나 이제 팟캐스트 방송이 어떻게 좀 이렇게 흥행이 되거나 뭐 이런 거를 잘 모르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내용 외적으로 어떤 방송적인 측면, 시청률이나 뭐 이런 부분 측면에서 뭐 그런 경험을 했던 그게 되게 이렇게 특이한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돌아오면 다 비슷한 형태의 포맷으로 방송을 좀 진행해 왔던 것 같은데 취침용으로 썼죠. 그래서 저도 뭐 순위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전에 그 아이블로그 거기 올릴 때 거기서 한 2위인가 3위 이렇게 올라갔던 초반에 경제 방송할 때 그때 그렇죠. 그렇게 올라왔었던 적이 한 번 있었던 것 같고 순위가 높은 편이었어요. 팟캐스트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기에 이제 그런데 선도적인 방송이었죠. 나중에 보니까 아주 뛰어난 분들이 그냥 다 하시느라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가더라고요. 아쉽기도 했었죠. 처음에 그냥 하면서 막 이렇게 방송 처음 하니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말도 자연스럽지 못하고 해서 좀 쩔쩔맸던 이런 기억도 좀 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번 또 마지막 방송을 원래 이제 저희가 이제 대본을 막 쓰고 이제 경제 방송이다 보니까 이 좀 막 수치나 통계 이런 것들도 좀 소개시켜 줘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좀 대본을 써서 그런 자료를 좀 취합해서 하는데 뭐 에피소드라기보다 오늘처럼 이렇게 하니까 또 좀 재밌는 것 같긴 하네요. 새로운 형식이야? 아쉬워. 대본 없이. 그래요. 자, 이제 경제 방송 하면 뭐 대부분이 좀 어렵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느낌. 들어보면 뭐 그렇지 않은 게 많은데 어쨌든 경제 공부를 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 이 프로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어떻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한마디씩 하시죠. 네, 뭐 저는 뭐 특히 저도 이제 처음 경제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러니까 좀 이게 경제신문에 봐도 잘 모르니까 좀 알고 싶은데 모르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뭐 좀 눈에 보이는 것도 생기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했던 것 같은데 보면 이제 실제로 너무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다. 괜히 막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도 많고 실제로 좀 검색 한번 해보면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은 이런 거라서 너무 이제 경제 용어에 근데 너무 크게 위축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뭐 앞으로도 뭐 제 입장에서는 계속 그런 좀 뭔가 쉽게 해설할 수 있는 경제 뭐 이론이면 이론 뭐 현황이면 현황 이런 것들 노력을 좀 더 스스로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공부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으로 한 번 들어가지고 모든 게 또 좀 정리되기는 약간 좀 생소한 영역이긴 하다 보니까 좀 꾸준히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좀 두려움 없이 조금씩 그 뭐 경제 현안들을 보시면 또 재밌는 것도 많고 또 그 새롭게 경제적인 틀로 또 해석될 수 있는 여러 현상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또 재미들을 찾아가시면서 좀 공부를 해보시면 또 좀 편해지시는 시기가 좀 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보기에 경제 관련한 어떤 기초적인 부분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뭐 재테크 책입니다. 재테크 책들을 한두 권 안 보신 분들 없잖아요. 네, 그런 거기에 보면 기본 개념이 거의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설명한 다음에 이제 자, 이렇게 돈을 언제 어떻게 벌어볼까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제 문제인 건데 이제 어떤 그런 기초적인 부분들, 뭐 금리나 뭐 자본시장의 구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금 보시고 난 뒤에 이제 꾸준히 반복을 해서 보신다면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죠.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계속 자기의 어떤 경제적 인식 능력이 이제 발전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게 이제 필요한 게 이 기득권 세력들이 이게 총론으로는 다 좋은 말을 해요. 겉으로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 실행을 하는 걸 보면 거기를 이제 조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잘 몰라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로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로는 하면서 실제 하는 정책,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말로 판단하지 말고 행동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디테일이 얘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제 경제의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동기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놈들의 이걸 알아야 되겠다 이런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그렇게 한 번씩 다짐을 하시고 그게 뭐 실제 경제 그 기사나 이런 거에 나오는 거에 이제 산수 수학 이런 거는 대부분 고등학교 수학입니다. 그 이상 뭐 아 그래요? 고등학교 이하의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그 미적분도 나오는 적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뭐 통계에서의 뭐 비교나 퍼센트 뭐 그다음에 나누기 빼기 뭐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방정식 수준이에요. 많아봤자 방정식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그런 것들을 다시 하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뭐 그리고 생활에 다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하시면서 자기 뭐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실제 쉽게 설명하는 것들은 많이 있다. 그런 자료들은 많이 있다. 뭐 요즘은 포탈 뭐 검색해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뭐 실제 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면 이제 쓸 수 있는 수단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이 또 쉬운 경제책 하나 쓰실 생각 없어요? 글쎄요. 저희가 이 주입식 경제 지표가 이제 초반에 인기를 끌었는데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죠. 그런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진보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볼 수 있는 쉽게 경제 교과서 같은 이런 책이 한 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주변에 그런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좀 보면 되냐 경제 공부하고 싶은데 그래서 뭐 단순히 좀 경제학 원론책을 봐라 그러면 이렇게 하기도 좀 애매하고 아까 뭐 한성 국장님 뭐 재테크 책 이야기해 주셨는데 또 우리가 또 재테크 책을 막 또 권하기가 좀 또 애매하고 그렇죠. 이래서 뭔가 좀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책이 좀 잘 없긴 한 것 같아요. 그 어때요? 모피아에 속지 않은 경제. 모피아에 속지 않은 경제. 그런 지향을 담고 책을 한번. 제목은 괜찮은데 그 제목에 걸맞는 내용을 채우는 게 이제 쉽지 않은. 자 이제 100회 동안 이제 열심히 방송을 했습니다. 100회 하니까 뭐 감이 잘 없을 것 같은데 2년입니다. 2년 동안 거의 매주 나오셔가지고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게
됐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실력을 키우셨을 거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도 잘해요. 할 수 있습니다. 방송 안 들으셔도 경제 현황 분석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애청자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느낄지 못 느낄지 모르겠는데 이 방송 듣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해외에도 계시고 그래서 애청자분한테 한 말씀씩 해주시고 앞으로 또 어떻게 활동하시게 되는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제 진보연대 일이 있으니까 계속 그 관련한 일을 지속을 하면서 이제 경제 관련한 모니터링과 이제 관련한 뭐 여러 가지 제가 뭐 특별히 이제 그 학적인 연구자가 아니고 실제 경제 부분에 관련한 문제를 이제 뭐 일종의 뭐 입장 하나의 어떤 관점 이런 걸로 이제 해석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방송이 마무리되지만 그런 그 이후에 뭐 자료들이나 뭐 문서든 뭐든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무슨 연구 성과물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뭐 한국진보연대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거고요. 애청자분들한테는 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 뭐 이렇게 실력도 많이 부족하고 나름 애를 쓰긴 했지만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다 용인해 주시고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추후에 아마 뭐 다시 만날 날이 있지 않을까, 다시 인사드리는 날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저도 그러니까 참 이게 미흡한 방송이었는데 좀 많이 부족하고 개인적으로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근데 뭐 계속 관심을 가지고 꼭 뭐 저희 방송이 아니더라도 경제 문제나 이런데 뭐 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뭐 찾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뭐 모피아에 속지 않는 경제 뭐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실제 그런 것들 세월호도 결국에는 뭐 제목은 잘 이 꼴통 경제도 원래 우리 대표님께서 그렇죠. 예, 지은 겁니다. 국민들에게 뭔가 모르게 하고 뭔가 특권층의 몇몇만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뭐 이런 사회들을 결국에는 이제 혁파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경제 부분에서 그런 게 또 더 심한 것 같고 그런 데서 전 국민들 아니면 뭐 모든 전 세계 거의 정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기득권층이 만들어 놓은 경제 질서나 이론들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하고 깨어나갈 수 있을 때 실제로 뭐 경제 이론도 더 발전하고 경제도 더 발전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좀 계속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일단 뭐 저희 연구소 안에서는 계속 글을 쓰고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좀 뭐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한 문제나 좀 한국 경제 대안을 좀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 해나갈 생각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최근에 좀 국내 뭐 세월호 문제도 있고 이전에 뭐 국정원 뭐 대선 개입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사안들이 많은데 좀 이제 그러한 좀 그 정치적인 활동들도 좀 많이 하면서 또 공부도 열심히 하는 이런 활동을 계속 좀 진행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각자 뭐 바쁘게 사시겠네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한과백의 꼴통 경제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꼴통 경제 이렇게 바꿨는데 이 2년 동안 열심히 해주셨고 또 들어주신 분들도 많이 성원을 해주셨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 두 분은 이제 오늘 뭐 방송을 끝으로 꼴통 경제 방송은 이제 그 종방을 하지만 다른 형태로 또 주권 방송과 함께 하실 거예요. 아 그런가요? 한번 발 들여놓으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발 들여놓으면 나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꼴통 경제 사랑해 주셨던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100회 특집 종방 특집으로 오늘 진행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